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김영란법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차기 국정원장 후보 내정자가 밝혀지면서 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손익계산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숨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1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야가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서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안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인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충돌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여야가 만나서 김영란법 통과를 둘러싼 협상에 돌입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에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법사위 간사까지 참여하는 4+4 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 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저녁 8시에 회의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신고 의무를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맞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고 전해졌는데요.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자, 서로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매기자며 사실상 정무위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받은 금품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부분을 수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형사처벌하자는 안이어서 여당 안대로 될 경우 김영란법 입법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일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되면서 쟁점이 됐던 적용 범위는 수정 없이 정무위안 그대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내용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내부에서도 의견을 보였다고 하죠. 네, 새누리당 투톱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 김영란법 처리에는 찬성하지만 김 대표는 비공직자 등 적용 범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 원내대표는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은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도 서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소위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의 문화를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정책 의총을 열고 가족의 범위, 가족 신고 의무제 등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기공직자 적용 범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협상 정권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일찌감치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전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오후 의총을 열어 김영란법 처리 방침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위헌 조항 등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청문회 개최 여부도 2월 임시국회의 큰 쟁점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취임 인사차 진행된 양측 간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지만 대화 주제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르다 이내 신경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의장은 야당 측에 박 후보자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했고 야당 측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점을 들어 맞섰습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청문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면 이 청문 제도에 분명히 그 제도를 들어봤으니까 청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청문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결과는 본회의장에서 각계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그 청문회 결과 거기서 드러난 가장 이제 부주격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존중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보면 뭐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부주격 사유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의 다수가 반대하고 해도 결국은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임명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이 청문 제도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회의도 좀 들게 되는 거죠. 박종철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합니다. 사실은 뭐 많이 관여했느냐 적게 관여했느냐가 아니고 그 박종철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그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적어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우리 대법관까지. 그러면서 우원내 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6개월간 청문회를 끌었던 사실을 들자 정 의장은 국회의원에게는 보이콧이 있을 수 없다며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라도 결론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전합은 내일 모레 국회 박상욱 인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증을 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야당 측의 의원들 대다수가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 차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국정원 개혁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댓글 공작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용산 참사를 폭동으로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은커녕 공안 통치가 우려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의사직 공표죄 문제라든가 국정원법 11조 위반죄, 그 국정원의 검찰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누설했다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고 국정원이 당시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사실상 수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사에 관한 문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단서들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들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 야당 의원들은 이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더불어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후보는 철저한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해온 내부 인사로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최근 불거진 논두렁 사건에도 아랑곳 없이 이런 인사를 실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의 과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국정원 개혁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0월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해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국정원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흔드는 것은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며 국정원 개혁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병호 후보자가 개혁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종대 시사평론가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년 전에 안기부 2차장을 했던 사람이 과연 국정원이 안고 있는 과제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는 현직을 떠난 지 오래된 데다 최근 대선 개입 국정원을 비호했던 그의 언행은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 개입을 일삼고 있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어 이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 의지에 대한 검증이 날카로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계산기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대표되는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이 발표된 뒤 오늘 첫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민주연합과 정의당 두 야당은 비슷한 듯 다른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안 긴급 토론회 현장을 김종은 PD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정의당이 주최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 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선거제도 개편안 이유를 밝힙니다. 정당 지지도가 의석수에 불비례성, 두 번째 시도관 또는 권역간 인구수와 의원 정수의 불비례성, 그다음 세 번째가 지역주의의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고민에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나왔던 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선관위의 개정안에 대해 지역주의 완화만 외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정치권의 당면 현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구의 재조정이라고 쟁점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이런 차원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현 제도에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에서의 선거구 조정인데 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것이 현실성이 있겠냐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지탄이 많을 거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국회가 들어가는 비용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대표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보는 과제가 되어야 되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심 의원은 입법부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 아래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되 전체 의원 정수도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려 지역구 의원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의 의견은 지금 이제 2대1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 246개 선거구 가운데 46개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240석으로 조정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2대1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 의석을 12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해 주실 분. 그러나 심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민주연합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아예 법제화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히 정당의 책임 정치에 크게 어긋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선관위의 의견은 임시방편일 뿐 주요 정당들이 직접 참여하고 동의하는 근본적인 개혁안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이 돼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물론 참여하고요. 대표자가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안을 합의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는 그 수정 없이 찬반만 하도록 찬성이나 반대만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선거 이런 제도 개편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선관위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 방법으로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유엔에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사례를 삭제한 건데요. 얼마 전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인권 후퇴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것들입니다. 본분을 망각한 인권위의 행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방관 사례들을 강신혜 PD가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입니다. 인권위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이 보고서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국정원의 감청 문제 등 중요한 인권 문제를 대거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1월에 작성한 보고서의 초안에는 이 사안들을 포함한 65개의 쟁점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유엔에 최종 제출될 보고서에는 인권 후퇴로 보일 수 있는 쟁점 사안 34개,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인권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침묵한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권위의 기본 책무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취임해 2012년 11월 연임됐고 현 정부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른바 현병철 인권위 체제는 이명박 정부 때 PD수첩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인권 침해 문제에 눈을 감았습니다. 인권위는 현 정부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온 국민을 비통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체증 등 정부의 불리한 인권 사안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누락시킨 인권위에 대한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꼼수 보고서를 두고 인권위가 정부의 불리한 사안을 입맛대로 숨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눈에 빤히 보이는 수를 쓰면서까지 보고서를 수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지연 PD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유가 인권의 기준을 만들고 인권의 기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유엔이거든요.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기준을 해당국에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전파할 것이냐,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설립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해당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알려줘야 됩니다. 인권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근간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국가인권위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의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여러 인권 문제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들, 중요한 인권 문제들,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몽탕 다 빼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권 문제가 없는, 인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인권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얘기랑 다르지 않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세월호 유족들 경우에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기본적인 염치도 없고요.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무슨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고 뭐 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상황을 보고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통이 있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그 노트에 담겨야 될 상황이지,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년 반 후에 어떤 결론을 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법원 판결 난 다음에 보고하겠다, 뭐 한 다음에 보고하겠다라는 거는 다 그냥 하나마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호민관 역할도 전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의 인권위원회 구조에서 다른 걸 바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인권 업무를 다룰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인권위원들이. 이를테면 뭐 동성애에 반대한다든지 인권 관련 활동을 전혀 안 했다든지 인권 관련 뭐 논문 한 편도 안 썼던 사람들이 전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 무엇보다 인권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인권위원회 위원이 돼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퇴하고 재구성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거꾸로 국민들의 걱정만 끼치는 이런 위원회의 위상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배석규 사장의 후임으로는 전 IBK 기업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해온 정통은행원입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씨의 8주기 추모 주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들까지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김현주 PD와 첫 번째 소식, 청와대 정무특보 논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누리당 현직 의원들의 임명이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회법 29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건데요. 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이기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일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는 조항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자문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기에 대통령 정무특보와는 임무가 상충한다며 한 직책만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세 분이 즉각 저는 국회의장에게 겸직 신고를 하고 또 평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이원성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정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또는 그 과도한 우리 국회의원의 일을 오버하는 거 아닌지 이런 등등의 매우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런 논란을 잠재운 일이다.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의원의 이런 발언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현역 의원이던 당시 이해찬 의원이 정무특보로 활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YTN 배석규 사장의 후임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낙하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배석규 사장을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검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내정자로 지목된 조준희 전 IBK 기업은행장은 지난 1980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23대 은행장을 지낸 정통 은행원으로 언론계에 몸담은 적은 없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조준희 씨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추천을 받아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권력과 연관 있는 낙하산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 전 은행장은 낙하산 안치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지난해 유력하게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조준희 사장 내정자의 선임 안건은 배석규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8주기 추모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추모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4명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들이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현재까지 제보가 들어온 뇌종양 피해자만 24명이고 이 중 8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산재를 신청한 4명 중 1명인 최호경 씨도 지난 2003년부터 8년간 삼성전자 천안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결국 2013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올림 측은 이번 뇌종양 집단 산재 신청을 통해 반도체 LCD 산업의 뇌종양 발병 위험에 대한 역학조사와 진상규명, 산재 인정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9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한모 씨가 뇌종양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판결이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모 기간에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 고 황유미 씨와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 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추모 문화제 등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지난 주말간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덮고 가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에서는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 가볍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은 동북아 지역에서 민족 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일본을 비판하기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위안부 문제를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셔먼 차관의 발언에 정부 차원의 항의가 있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조태용 1차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한일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고위 인사가 섣불리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긴 어려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네,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법. 김영란법이라고들 부르는 법을 두고 설왕설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대법관인 여성 법조인이 기초를 닦아놓은 법입니다. 김영란 선생 스스로 올곧은 처신으로 신망이 높은 터라 그분의 안목으로 만든 법이라면 고스란히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상이 공직을 넘어 언론에까지 이른다는데 그도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썩기 마련. 부정부패는 버릇들이면 한정이 없습니다. 스스로 저를 밝히는 심정으로 원한 훼손 없이 온전한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허튼 짓 하지 마세요. (3월 5일) 뉴스K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